이 사진은 정식 명칭인 라틴어로 십자를 뜻하는 크룩스이고 보통 서던크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남십자 자리입니다. 이 남십자 자리는 남반구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고 아주 옛날부터 바다에서 방향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에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위에서부터 호주 국기와 뉴질랜드 국기에도 오른쪽에 남십자성이 그려져 있고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사모아와 1975년에 호주에서 독립한 파푸아 뉴기니의 국기에도 남십자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쪽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 국기에도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과달카날 섬은 남위 9도에서 10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1942년에 과달카날에서 전투를 진행했던 미 해병대 병사들에게도 밤에 남십자 자리가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달카날의 미 해병 제1사단이 회복을 위해 호주로 가고 나서 1943년 2월에 당시 과달카날에 있었던 메릴 트위닝 중령이 해병 제1사단의 부대 마크를 고안하는데 그 마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크는 마른 목골에 미국 국기에 있는 색깔인 붉은색, 흰색, 파란색을 사용했고 남십자 자리, 서던크로스가 안에 그려져 있고 1사단을 뜻하는 숫자 1 안에는 해병 제1사단이 태평양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과달카날 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해병 제1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부대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 부대 마크가 나온 것이 과달카날 전역 이후이지만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후 영상에서도 적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과달카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월) 중하순 일본군의 최대 과제는 과달카날의 주둔군에 대한 보급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의 과달카날 해전 패배 이후 새로운 공격을 위한 대규모 보급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현재 주둔 중인 병력을 굶게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급을 하긴 하는데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들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공격이 심해서 일선 부대로의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사들의 고통은 더해만 갔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과달카날에 주둔 중이었던 일본 육군 제17군의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표시된 강이 와타니카우 강으로 이전의 일본군 지역과 미군 지역의 경계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강에서 약 10km 정도 동쪽으로 가면 미군 핸더슨 비행장이 있습니다. 2차 대전투를 치른 육군 제2사단의 주력이 훨씬 후방의 코쿤보나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소규모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위치보다 훨씬 후방에 양육된 식량 등 보급품은 지팡이를 짚은 병사들이 등에 지고 힘든 길을 걸어와서 일선 부대에 보급을 했으나 미군의 공격 등으로 순조롭게 될 리가 만무해서 일선 부대에 따라 6일 동안 식량이 없이 지낸 곳도 있었다고 일본 측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20일경의 일본군 자체 보고에 따르면 과달카날에 지금까지 상륙한 인원은 6해군 통틀어 총 29,117명이었고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쳐 지금 살아있는 인원은 약 26,671명에 이 중 앞으로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 인원은 13,325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대량으로 뚫리지 않을 경우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는데 과달카날 해전으로 대규모 보급이 좌절된 데다가 11월 중순 이후 달빛이 아주 밝은 밤이 지속돼 보급을 위한 함정들이 오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차) 대전투가 끝난 시점부터 과달카날 해전이 벌어진 11월 중순을 거쳐 하순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미군 지상 병력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월 하순의 2차 대전투에서 일본군은 남쪽에서부터 좌우의 양면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 공격이 실패하고 나서 좌측에 있던 병력은 후방으로 철수했지만 우측에 있던 병력들은 상대적으로 퇴각해야 할 거리가 훨씬 더 멀어서 대신 동쪽에 있는 콜리 포인트에 일본군 거점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부대, 즉 우익대의 지휘관이 카와구치 키요타케의 후임이었던 시오지 토시시기였습니다. 이 부대는 동쪽의 콜리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이곳에 다시 미군 공격이 시작되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최후방까지 퇴각해 본대와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오지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반스 칼슨 중령이 지휘하던
해병 제2 레이더 대대였습니다. 칼슨 중령의 병력 약 700명이 쇼지 대좌의 생존 일본군 우익대 약 3,000명을 뒤쫓게 되고 이 부대를 칼슨스 페트롤, 칼슨 정찰대라고 부릅니다. 이 칼슨 정찰대가 11월 중하순 미군 육상 전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칼슨 정찰대는 11월 4일에 일본군 근거지인 콜리포인트 동쪽에 상륙해서 계속 쇼지 부대를 상대하면서 서쪽으로 미군 기지 쪽으로 진출합니다. 칼슨 정찰대는 11월 30일 마타니카우강 동쪽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데 처음에 3,000여 명이었던 쇼지 부대는 후방으로 탈출했을 때 약 7,8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칼슨 정찰대는 16명 전사에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서쪽으로 진격하는 칼슨 정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군에 협력한 과달카날 원주민들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일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미군의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11월 18일에서 23일까지 지속된 마타니카우강 서쪽 공세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지만 강 서쪽의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은 서쪽에서 미군 진지를 공격할 경우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이상이 11월 중순과 하순에서의 과달카날 육상에서의 상황이었고 일본군이 굶주린 육군 병력에게 보급을 하면서 이 임무를 맡은 구축함도 잃지 않기 위해 드럼통을 이용한 수송작전이 11월 말에 시작됨을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이 드럼통 수송과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월 30일) 드럼통 수송을 위해 쇼틀랜드 기지를 출발한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해전 당시에도 수송 부대를 지휘했던 타나카 라이조 제독 지휘하에 구축함 8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구축함 8척은 제2수레전대라고 불려졌고 이 부대 산하에는 1942년 6월 말부터 8월 말에 걸쳐 취역한 최신형 구축함 3척이 있었습니다. 이 3척의 구축함은 제31 구축대로 편성되었는데 타나카 제독이 탑승한 기함은 나가나미였습니다. 이외의 구축함 5척은 쿠로시오, 오야시오, 카게로, 카와카제와 스즈카제였고 이번 작전에서는 드럼통을 싣고 가는 구축함과 호위를 맡은 구축함이 나뉘어졌습니다. 호위를 맡은 구축함은 신형 구축함 3척 중 2척인 기함 나가나미와 타카나미였고 제1수송대의 구축함 3척에 신형 구축함 마키나미가 붙었고 전부 드럼통 240개씩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제2수송대의 구축함 2척은 각각 드럼통 200개씩을 운반합니다. 아마도 제1수송대의 구축함들은 기준 배수량이 2033톤이고 제2수송대는 1685톤씩이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옮기는 드럼통 숫자도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드럼통 하나당 식량이 150kg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운송하고 식량들이 제대로 운반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는데요. 드럼통을 실은 구축함들은 이미 무게가 상당히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어뢰를 처음에 발사할 수 있는 8발만 싣고 재장전에서 쏠 수 있는 분량은 싣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드럼통 수송을 총 5번 계획하고 있었고 11월 30일이 제1차였습니다. 식량을 실은 타나카 제독의 구축함 8척은 1942년 11월 30일 0시 30분 쇼틀랜드 기지를 떠나 남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그동안 익숙했던 중앙항로 더 슬롯을 통해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다 들키는 것을 피해 솔로몬 제도 북쪽으로 돌아 다시 남하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한편 미국 측도 통신 감청과 쇼틀랜드에 모이는 수송선이 늘어나는 등의 사실을 통해 일본 함대가 다시 과달카날에 대규모 보급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난번처럼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에서 15일까지의 과달카날 해전에서 역시 큰 피해를 입은 미 해군은 모자라게 된 수상함 전력을 채워넣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1942년 10월에 홀지 제독은 해군 대장으로 승진했고 뒤이은 11월 과달카날 해전의 승리는
홀지 제독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일본 함대에 수상한 기미가 보이기 전부터 홀지 제독은 태스크포스 67을 재편성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 배수량 1만 톤이 조금 안 되는 중순양함 뉴올리언즈와 경순양함 호놀룰루가 진주만을 출발해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미군 기지에 11월 25일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이틀 뒤에는 뉴올리언즈와 같은 급인 중순양함 미니애폴리스도 도착합니다. 이 세 척의 순양함들은 이미 바누아투에 있던 중순양함 노스앰프턴, 펜사콜라와 합류합니다. 이상 순양함 5척에 구축함 4척을 더해 태스크포스 67이 편성되고 총 지휘는 칼튼 라이트 해군 소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 미군은 다음 날 과달카날의 일본군에 보급작전이 들어간다는 통신을 해독합니다. 홀지 제독은 바로 라이트 제독에게 전문을 보내서 11월 30일에서 12월 1일이 되는 밤에 과달카날 해상에서 일본군 구축함 부대와 교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은 통신감청으로 이미 일본 함대에 순양함이 없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홀지 제독이 명령을 내린 것은 11월 29일 오후 4시 52분이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과달카날 해상에 11월 30일 오후 11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미군 중순양함 4척, 경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4척은 11월 30일 0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타나카 제독의 일본 구축함 8척이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경 미군 B-17 폭격기 한 대가 남하하는 타나카 제독의 함대를 목격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경 일본 정찰기는 과달카날 근해에서 미군 구축함 다수와 수송선단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함대가 라이트 제독의 부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타나카 제독은 이 보고를 듣고 30일 밤에 교전이 예상된다고 휘하 함대에 타전합니다. 그리고 교전이 벌어질 경우 수송 임무보다 적 함대 경멸을 우선한다고 전달합니다. 라이트 제독의 중순양함 4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4척은 30일 내내 과달카날로 항진했습니다. 구축함 4척이 대열의 선두에 섰는데 먼저 플래처와 퍼킨스, 그 뒤를 모리와 드레이턴이 따랐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11월 30일에 과달카날로 이동하는 미 함대를 찍은 것인데요. 오른쪽 배경이 되는 사진을 찍은 함정이 구축함 플래처이고 그 뒤를 퍼킨스, 모리, 드레이턴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 뒤 배경에는 따라오는 순양함들도 보입니다. 이때 미군 함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고 라이트 제독은 이날 오후 함대에 오후 8시경에 배틀 스테이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또한 라이트 제독은 오후 4시 25분 순양함들에서 수상정찰기 10대를 전부 과달카날 북쪽의 툴라기 섬으로 보내 오후 10시부터 정찰 비행을 하게 합니다. 순양함의 수상기는 이렇게 캐터펄트를 이용해 이함시키고 임무를 마치고 바다에 착수하면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 끌어올리는데요. 이 정찰기 한 대가 보통 600리터 정도의 연료를 싣게 되는데 이전의 경험으로 수상기가 함상에 있는 상태에서 포격을 받고 큰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그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리 이함시켜 다른 곳으로 보낸 다음에 정찰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미 함대는 저녁때가 되면서 과달카날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선두에는 구축함 4척이 항진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라이트 제독의 기함 미니애폴리스, 계속 뒤를 이어 순양함 뉴올리언즈, 펜사콜라, 호놀룰루, 노스앰프턴이 따라왔습니다. 홀지 제독은 미 함대에 가능한 한 전력을 더 보강해 주기로 하고 구축함 램슨과 라드너의 라이트 제독의 함대에 합류하라고 명령합니다. 미 함대는 무선 침묵 중이어서 뒤늦게 합류한 구축함들의 자세한 작전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고 따라서 라이트 제독은 합류한 구축함들을 대열 마지막 순양함의 뒤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척의 구축함들의 굿 센스와 택티컬 시그널에 의존하라고 전달합니다. 이때가 11월 30일 오후 7시 37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군 함대는 오후 9시 40분
랭고 해협의 동쪽 끝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북쪽에서 진입해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오후 10시 사보섬 남서쪽에 들어왔습니다. 미 함대는 오후 10시 25분 랭고 해협을 시속 약 37km 정도로 통과했고 방향을 320도로 수정해서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과달카날 북쪽 해역은 구름이 잔뜩 끼어 가시거리가 3km도 채 못 되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일본 함대는 18노트로 속도를 줄여 남동쪽으로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수송대와 제2수송대가 각각 타사파론가와 세기라우 강 하구를 향했습니다. 10시 40분 일본 함대는 사보섬 남단을 통과했고 과달카날 해안과의 거리는 약 5km였습니다. 잠시 뒤 일본 함대는 미군 정찰기 3기가 항공등을 켜고 저공 초계 비행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자기들 함대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양 함대 간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